한국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이 무심코 헐값에 사들인 아프리카 광산들. 이 광산에는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이나 동, 구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초대박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미국과 리튬을 무기로 한국에 보복을 해왔던 중국이 비상사태에 빠져버렸는데요. 곧 한국의 1위 기업이 바뀐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1위 기업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니라 LG가 된다고 발표한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3,5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3,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포트링콜 포어링클이 발표한 세계 전기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 약 3,50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상 시장 규모인 5,438억 달러 약 706조보다 무려 5배나 성장한 규모인데요. 전기차 시장 발전 대표적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통문화와 기후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운데 기후변화의 심각성까지 대두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발전을 주도할 업체도 공개했습니다. 총 594개 기업을 검토해 17개로 추스렸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엑셀그룹, 알타모터스, BMW, BYD, 콘티넨탈, 포드, 제너럴모터스, 마인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 닛산, 테라, 테슬라, 토요타, V모토, 폭스바겐, 볼보 등이 꼽혔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와 실내까지 갖추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세계 1위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테슬라마저 꺾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배터리는 더 강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세계 123위가 바로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고 이들의 수주잔고, 즉 이 세 개의 한국 배터리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공급할 규모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리서치는 앞으로 추가 주문이 1건도 없더라도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까지 공장을 100%로 가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3,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 아니고 왔는지 인플레이션 법을 만들어 현대차의 뒤통수를 치고 배터리도 세부 조항을 여러 추가해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이 리튬을 통제하여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여 한국이 배터리 최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려 하는 충격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튬 생산의 3분의 1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IB, UBS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지난해 19만 4천 톤의 리튬을 생산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 5천 톤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리튬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 핵심 광물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리튬과 코발트의 경우 중국 재련 의존도가 60% 안팎일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HA,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나 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광물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은 매년 최대 90억 달러씩을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는 현재 아프리카,
리튬 광산 6곳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아프리카 17개국의 채무 23건을 면제한 것도 이들이 중국의 빚을 갚지 않는 대신 중국이 아프리카 광산 개발권을 99년간 독점하는 충격적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과 했던 계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들을 모두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한국은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코발트는 DR 콩고가 전체 매장량의 약 56%인 350만 톤을 보유하고 있고, 망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가봉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니켈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가 주요 생산국이며 리튬은 짐바브웨가 현재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흑연은 모잠비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물론 행정의 불투명, 파이낸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환경인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츠와나,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자원보국들의 부패 지수와 사업, 용이성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돈 몇 푼 빌려준 뒤 자신들의 항구 점유권 99년과 광산 독점 개발권 99년을 가져가 버리는 중국의 만행에 결국 아프리카 시민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모아 공화국은 이미 중국 관련 사업 부채가 대외 부채 절반에 육박하자 사모아 첫 여성 총리는 1대1로 사업을 전면 보류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뒤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전부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고, 스리랑카도 중국 국영기업의 개발권을 넘겼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스리랑카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새로운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대신 한국에 광산 개발권을 팔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몰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진 빚이 나라 전체 GDP를 넘어서 버리자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한 뒤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국들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 호의적인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을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한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프리카의 병원과 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고, 식량이 부족해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에 한국산 쌀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후에서 최적화된 쌀을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쌀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뒤면 아프리카에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로 쌀을 수출하여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답을 하겠다며 현재 이렇게 중국과의 광산 개발 독점권 계약을 파기해버린 뒤 한국에 몰아주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박 행진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여모지아에서 뽑아올린 염수를 저장해둔 호수, 원래는 이곳을 중국이 비싼 값을 쳐주겠다며 아르헨티나로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염호의 면적은 25,500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결국 이곳을 중국보다 더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죠. 자, 그런데 포스코가 이곳을 인수한 뒤 추가 탐사를 해보니 원래 추정 매장량보다 무려 6배가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염호는 소금호수라는 명칭과 달리 지하에 리튬을 함유한 염수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백 미터 깊이로 구멍을 뚫어 뽑아올린 지하 염수를 사용합니다. 매장량 측정 방법도 같습니다. 이전 소유 업체는 탐사공을 15곳만 뚫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2년간 탐사 범위를 넓혀 30개를 더 뚫었습니다. 300 내지 400m 깊이까지만 뚫은 기존 업체와 달리 포스코는 600m까지 파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추정 매장량은 220만 톤에서 135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호주에서도 잭팟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모여있는 호주가 한국에 리튬 광산 개발권을 쥐어주며 동맹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산 탱크부터 시작해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시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리튬마저 한국에 몰아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진짜 그 뻔뻔함에 징글징글하다. 이제 하다하다 못해 기밀 자료까지 빼가다니 진짜 손절이다. 탁월한 가성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4.5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잇따른 약속 위반에 대한 지배적인 반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연체 중인 8천억 원대의 분담금을 납부 계획조차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KF-21 보람의 개발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군사기밀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리를 바로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KF-21 사업 참여 관련 인리의 키맨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인 프라보어는 무기 도입 등에 관한한 독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간 출신인 대통령은 무기 도입 등 군사 문제에 관한한 아무런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프라보어는 지난 1년간 분담금 지불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매달 납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방예산 관련 공식 질문 자리에서도 한국에 확약을 했지만 이런 확약 역시 말장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과 4.5세대 전투기 KF-21D 생산비 분담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곤 다른 참여국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각각 60%와 20%를 나머지 20%를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1월 카이와 계약을 맺고 KF 스무안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행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1월까지 2,722억 원가량만 납부했고 지금까지 4년가량 경제난을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조 1천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8천억 원을 연체한 상태입니다. 정작 한국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진상짓입니다. 일각에서는 동남아권의 전형적인 양아치 행동이라는 극언을 들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를 보면 이런 비난이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줄 돈으로 다른 나라 중고 전투기를 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지에서는 프라보어 장관이 대선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 로비스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이런 와중에도 인도네시아는 미국, 프랑스 등의 스텔스기 등 최첨단 전투기 도입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제무기 시장에서 온갖 더티플레이, 더리플레이로 평판이 좋지 않은 프랑스마저 현찰을 주지 않으면 거래는 없다는 식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제에 아예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배제하자는 주장도 KF-21은 시제 6호기까지 비행에 모두 성공했으며 현재 마지막 테스트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해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인리를 대체할 폴란드, UAE, 사우디 등 한국을 원하는 국가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리가 KF-21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일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 스무안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카이에 파견한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USB를 유출하려다가 지난달에 적발됐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에 통보했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과 방첩사, 방사청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KF-21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에 의한 기술 유출 관련 정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정확히 어떤 자료를 빼돌리려고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USB에는 상당한 분량의 자료가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카이 내부에서 KF 스무안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카이 건물 내부는 보안 등급에 따라 출입 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와 국정원 등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많은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미뤄볼 때 카이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가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 중에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이해를 받지 못한 것도 있어 미국 측이 수출 승인 미승인 자료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뿐 아니라 향후 전투기 개발 일정과 수출 등에도 차질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인니가 KF-21에 어떤 기밀 자료를 빼가려고 했는지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니를 손절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인니 정부에게 기술 유출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로켓군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핵 전력과 우주 전력을 망라하며 군 개혁의 상징이자 중국군의 미래로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창군 8년 만에 비리로 얼룩져 지금은 최대의 자랑이 최대의 숙청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로켓군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앞으로 수년간 시진핑 주석이 전쟁을 결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중국군 내부에서는 숙청의 회오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년 전 시 주석은 로켓군의 핵미사일 운용부대는 물론 우주방어부대, 전략핵잠수함부대, 전략폭격기 부대를 모두 묶어 안겨주었습니다. 핵심 비대칭 전력인 핵과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전력을 흑망라해 로켓군이야말로 중국의 전략적 버팀목이자 안보 수호의 토대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돌아온 건 미사일 연료로 호거를 구워먹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핵심 불자를 빼돌리는 부정부패였습니다.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해 힘을 한껏 몰아주었지만 이 자금이 로켓군 수뇌부에 오히려 부정부패가 싹 틀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추락해버린 로켓군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가 개발한 로켓 그래비티 이그래비티 1위 황해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날 황해에서는 그래비티 로켓 발사와 함께 2개의 커다란 가스 기둥과 파편 조각들이 하늘에 날아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번에 발사된 그래비티 1호는 완전 고체형 추진체로 이번 발사로 중국 상업용 로켓 탐재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 측은 그래비티 1호 로켓이 상업용 기상 위성 3기를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비티 1호의 발사는 중국에서 진행된 올해 4번째 우주 탐사 임무였습니다. 미국을 넘어 2045년 우주 최강국에 오르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가 속도를 내면서 최근 중국도 미국처럼 우주 탐사에서 민간 업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로켓 발사 횟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은 중국 상업용 우주 탐사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비티 1호는 발사 용량 측면에서 중국 우주기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바다 위 선박에서 로켓 발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로켓과 위성 발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이 발사한 로켓이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주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너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중국은 화물우주선을 자국 우주정거장 텐군과 도킹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화물우주선 텐저우 7호는 하이안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로켓 창정 7호 야오 8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지난 19일 중국 매체들은 일제 텐저우 7호가 3시간가량을 비행해 18일 오전 텐궁의 본체 모듈 테너와 도킹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물우주선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엄청난 양의 과일과 채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국 CMSA는 중국 우주인들이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어 했다. 이번에 텐저우 7호는 2,400kg의 과일, 채소와 생활물자를 우주로 보냈다. 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은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3개월째 거주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를 두고 우주에 중국만의 집을 갖는 꿈이 현실이 됐다. T자형 구조인 텐궁은 지구 저궤도인 고도 390km 상공에 떠 있는데요. 3개 모듈의 무게는 66톤에 이르며 이곳에서 중국은 총 1000건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주인들이 먹고 마시고 실험하며 내놓는 쓰레기도 많을 텐데 여기에 과일과 채소까지 실어보낸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매년 유인우주선 2대와 화물우주선 1-2대를 발사해 텐군과 도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국이 유인우주선을 보내고 화물우주선을 오가게 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많은 우주 쓰레기를 양산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중국 로켓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중 간 우주기술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 중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29일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란젠 우주항공은 상하이 우주비행연구소의 야외 시설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을 하던 중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란젠 우주항공은 폭발은 없었다며 직원들은 가벼운 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SNS에 올라오지 않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실험이 진행된 숭장구 인근 위수로 주민들은 당일 오후 7시 30분께 쾅 소리와 함께 창문이 흔들렸다고 중국 소설미디어 웨이보에 즉각 올렸습니다. 한 주민은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도로에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지진이나 엄청난 천둥처럼 느껴졌다고 올렸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란젠 우주항공 직원 3명이 숭장 충신병원에서 머리와 손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회사의 한 직원은 언론에 탱크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이번 압력 실험에 극저온 액체 질소가 사용됐다며 이번 실험이 로켓 주체 2호의 개량형 모델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란젠 우주항공은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액체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은 로켓 주해 2호 Y3을 이용해 세계의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7월 주해 2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등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액체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한 기업이 됐는데요. 고성능, 저비용의 메탄 추진 엔진은 고체 연료나 액체 수소 등을 사용하는 기존 로켓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더 안전해 특히 재사용 로켓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로켓공학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 이런 폭발이 일어나는지, 어떤 실험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워낙 비밀에 붙이는 중국인지라 앞으로 얼마나 더 이와 유사한 폭발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실험실 주변 마을 사람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중국에서 발사한 로켓의 잔해 일부가 발사 도중 한 주택가 근처에 떨어져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가항 천국 CNSA는 지난달 26일 스완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2대의 위성을 탐지한 장정 3B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한 쌍의 위성은 중국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도우 사용 목적으로 발사됐고 계획대로 지구 중궤도에 정확하게 안착했습니다. 문제는 발사 후 잔해였습니다. 장정 3B 로켓 측면 부스터 한 쌍으로 보이는 잔해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 역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SNS에 공유한 영상을 보면 광시 장족 자치구 근처 산으로 부스터가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치는 스촨성 시창 남쪽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주택 바로 뒤편으로 잔해가 떨어져 주변이 황색 연기로 뒤덮인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우주 전문 기자 앤드류 존스는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종류의 부스터 낙하 액션은 베이도우 위성을 발사한 장거리 로켓 3B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장정 3B 1단 및 4개의 사이드 부스터는 사산화 질소와 UDMH 조합을 사용한다며 두 연기 모두 홈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로켓 잔해가 민가 부근에 떨어졌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베이도우 위성을 발사하면서 로켓 부스터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부스터가 주택 위에 떨어져 집 한 채를 완전히 파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위성 발사대가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있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중국은 발사대를 옮길 생각은 안 하고 로켓 발사 전 인근 주민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공지와 대피령을 내리는 선에서 로켓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는 민간 업체대로, 또 로켓군은 로켓군대로 중국의 우주 관련 산업은 이처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 수뇌부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해도 제대로 장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시 주석은 새 로켓군 사령원과 정치위원회 왕어우빈 전 해군 부사령관, 취시성 전 남부정구 공군 정치위원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둘 다 로켓군은 처음인 인물들입니다. 로켓군은 우주기술과 핵전력 등 첨단 기술이 핵심인데 이런 첨단 기술은 몰라도 충성도가 높고 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을 수뇌부에 앉힌다면 비리는 없을지 몰라도 문외한이 지휘 계통을 바로 세우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청은 계속 이어지고 현재 로켓군 내부의 긴장감은 필요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받는 압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며 이 과정에서 일탈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인데요. 중국에서 핵이나 우주과학 같은 비대칭 전력이 중시되면서 로켓군 내부에서는 언제든 미국에 관련 전력이 노출돼 비공식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보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 사태를 두고 미국의 역할에 대해 어느 때보다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만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한다면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가자지구 점령은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분명 제거 대상이라며 이스라엘을 지지했지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주민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파병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 IDF는 2006년 1월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중동전쟁 때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를 점령한 이후 38년 만에 주둔 병력을 철수하고 유대인 정착촌 20여 곳을 떠난 바 있습니다. 이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제에 놓였지만 하마스가 2007년 6월부터 내전 끝에 가자지구를 점령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에 대한 징벌은 찬성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반대한다. 이 말은 사실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가자지구 점령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하면 이란과 헤즈볼라까지 참전할 우려가 커지고 중동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위한 업적으로 그간 이란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사실 하마스가 무리수를 둔 공격을 감행한 이유도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계산한 결과라는 하마스 입장에서 미국, 이란, 이스라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 상황이며 또한 바이든 정부가 그간 공들여온 이란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이번 공격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이든도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명분만 내세우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상전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라 고 압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상작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계속 갖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한 인질이 잡혀있는 지금 시점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현재 이스라엘 정치권은 네타냐후 총리와 연립정부 일부 구성원들 간에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의견이 잘 맞지 않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분열이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미국 정보기관 CIA가 하마스에 대한 중요한 보고를 누락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미 정가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발생하기 직전 이미 하마스의 로켓 공격 동향을 포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미 정부도 이 같은 이상 동향을 특별히 예의주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CIA의 정보가 백악관까지 도달하는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은 CIA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하마스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상 동향을 담은 2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보고서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 너머로 로켓 공격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불과 9일 전에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CIA는 두 번째 보고서에서도 하마스가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것은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5일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CNN은 하마스의 이상 움직임을 이스라엘 측이 그 직전에 관측했다는 사실이 전쟁 직전에 미 정보 관리들 사이에 돌았다고 보도하면서 그것은 하마스 공격이 사실상 임박했다는
분명한 신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두 건의 보고서에는 하마스 공격의 규모와 전투원 침투, 인질 납치 등 전술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CIA의 보고서가 당시 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주목조차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이런 정보를 관측하고도 분열되어 있는 정치권 상황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CIA 등 미 정보 당국이 두 보고서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고위 관료에게 브리핑하거나 백악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그 내용을 강조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미 정부는 하마스의 공격 예측 실패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정보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해당 보고서들은 지난 1년 동안 작성된 팔레스타인 내 폭동 발생 가능성을 담은 다른 보고서들과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내용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보고서가 백악관으로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해 미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하고 브리핑하는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래서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방문한 미 국무장관이 벙커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중에도 로켓 공습 경보가 울렸고 두 사람이 5분간 벙커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로 급하되 네타냐후 총리를 1차로 만난 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을 방문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찾았는데 회동 중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 경보가 울린 겁니다. 결국 미국 방문단은 허둥지둥 벙커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체면을 구긴 장면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국경 통행로를 열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려던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일시 휴전을 통해 가자지구 내 미국인과 가자지구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노력은 이스라엘의 겁으로 물거품되었고, 이집트 역시 하마스 대원들이 피난민 사이에 끼어 라파 통로로 넘어올지도 모를 것을 우려해 라파 통로를 단 1초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입김이 예전만 못한 것입니다. 미 국무장관의 말도 바이든의 요청도 모두 실패했고, 가자지구에서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굴욕을 겪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로 돌아가자 바이든이 직접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번 방문은 전황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정치 인생에도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으로 두 나라 간 연대를 과시하는 동시에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등의 미국이 버티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 만일 지상전이 시작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놀라운 도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사태 해결을 위한 극적인 진전을 이뤄낸다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바이든의 이스라엘 방문에 맞춰 네타냐후도 한 걸음 물러서 미국의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일, 가자지구 민간인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에 현재 외신들은 그동안 이집트에서 대기 중이던 구호물자 차량이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통행로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면서 미국은 중동 사태 수습을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동 사태에서 미국에게 또 한 가지 골칫덩이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하마스의 소총이 북한제 F-7 로켓 발사기와 소총으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은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동에서의 위기가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충분히 크고 강한 나라다. 우리에게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할 전 세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 동맹인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할 역량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다. 미국 우습게 보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대중국 제재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도와야 하는 미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결속과 협조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과 네타냐후의 회담 결과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이
이스라엘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얼마 전 오직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정상들과의 전화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의 괴상한 행보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중 쿠릴 열도를 두고 빚어온 오랜 갈등을 씻어내자며 다시 한번 러일 동맹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한편 만에 하나 양국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대적하자는 말도 안 되는 논지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푸틴의 대답은 일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대신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 전략을 언제든 상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총리 임기가 시작된 지 무려 열흘이 넘어서야 한국 정부와 전화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는 바로 이호 국가인 한국을 놔두고 왜 이제서야 대화에 용했는지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국영 미디어와 일간지에 의해 현재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기시다는 총리에 오른 직후 미국과 호주, 인도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국들과 중국과 러시아를 들어 긴장 속에서 관계를 정리해가야 하는 중요 국가들이라 밝히며 의도적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있었는데요. NHK에서 공개한 총리 관저의 일정에 따르면 기시다는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생각하는 자민당의 기조를 그대로 밟아가며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퀴드 회원국 호주를 두 번째로 통화 대상으로 설정했고 세 번째로 인도 나렌드라 총리와 회담을 가진 것을 두고 앞으로 인도 태평양에서의 활동 무대를 넓힐 일본의 사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임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의 냉담한 관계는 그의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시다는 외교안보 분야를 설명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며 미국을 시작으로 아세안, 유럽 등의 동맹국과 협력할 것임을 밝혔지만 한국 관련 임급은 동맹국과 동지국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열거한 뒤 짧게 등장했을 뿐이었고 심지어 그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위안부와 감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월만 해도 현재 양국 관계가 매우 엄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중립적 입장을 내놓은 그였기에 이번 연설에서 관련 언급이 일체 없는 대신 일본이 현재와 같은 냉랭함 속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균형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나를 긍정적인 추측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러시아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진 기시다의 노림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기시다는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중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안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는데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엔 중국과의 대치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쿠릴 열도를 두고 빚어진 양국의 마찰을 의식해 적국을 하나라도 줄여보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전쟁 직전에 이륵즉발 상황까지 갔었던 적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제국주의 시절 버터올 아직도 버리지 뭐하고 새로운 염토에 대해 끝없는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은 오히려 독도보다 쿠릴 열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데다 향후 미국 알래스카와 이어질 수 있는 베리매협과 매우 인접한 곳이기 때문으로 2차 세계대전부터 적국이었던 양국은 남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팽팽한 접전거래 지금까지도 아무런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뭐하고 있었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이곳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그 외 청구권까지 포기해야 했던 일본은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집착을 보였고 이에 보다 못한 러시아 흑은 핵무기 답제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인 Tu-95기를 출격시켜 각각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일본 상공 인근을 비행하는 등 아찔한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흑은 일본 외무섬에 함의해 자신들은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국제법을 철저히 이행한 비행초련이라 해명하면서도 중국 매체인 환구15를 통해 일본에 접근한 전략 폭격기는 전투기와 싸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핵단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 공군은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아 일본 정부를 경악해 했습니다. 이 같은 협박이 나를 먹혀들었는지
이후 일본 정부에선 쿠릴 열도와 관련된 망언과 도발을 현저히 줄여나갔는데 상황이 이쯤 되자 기시다 총리는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쿠릴 열도를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감화하여 독도라도 확실히 손에 넣겠다는 전략으로의 선회를 결정한 것이었죠. 사실 이는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구니고 있던 자민당 차원의 계획으로 올해 8월경 또다시 수호의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TU-95 2기가 동해 상공에서 무언의 압박을 가하자 모태기 외무상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긴급회의를 요청하며 통상 경제 분야 협력 확대를 포함 뜬금없는 양자 관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포괄적 합의 이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여기엔 남쿠릴 열도에서의 곰돌 검제 활동을 비롯하여 그동안 동해 상공에서 진행되어온 러시아 폭격기의 훈련을 자제해달라는 안이 제출됐는데 최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건너뛰고 굳이 적대 관계인 러시아와의 회담을 먼저 진행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당시 전문가들 또한 대화가 몸만이 이뤄질 수만 있다면 한국을 몰아넣는데 이보다 더한 이의제기가 없다는 등 스스로 호평하기도 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시다 총리는 매우 불편한 안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명방송에 따르면 일본이 말한 쿠릴 열도에서의 경제협력은 오래전 아베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분쟁 해결의 첫 번째 관계임을 러시아 정부 측이 모를 리 없었고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의 방편으로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빈이 보였기에 관련 안건들이 기시다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단번에 거절당했다는 것.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총돌해봐야 자국에 득될 것이 전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한 예로 2019년 발생한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해 화제가 됐는데 당시 러시아 무관에 따르면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중국과의 연합훈련이었음을 해명하며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 역시 존중하고 한국 흑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간과 위치 좌표를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해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부정한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주길 바란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러 공군 사이에 회의체가 구성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죠. 한편 이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일본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중국과의 연합초련을 군이 동해 상공에서 시행했다는 것부터 이는 전시 상황에 일본 폭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 수 없었고 이에 일각에선 자신들에겐 군사적 협박을 일삼던 러시아 측이 한국에 유독 공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심하게도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왜 한국 정부가 간섭하려 드냐는 등 기괴한 망언을 해대 아닌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국은 비록 영토는 작으나 다양한 최첨단 군사 장비를 갖추고 있고 특히 항모킬러라 불리는 한국형 독침 무기를 가장 경계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지난 SLBM 시험 발사 후 다음 타자로 공개된 초음속 순항미사일로 유사시 음속의 3배 이상의 속도로 항모를 비롯 동해상에 모든 함정들을 나눠 단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그야말로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적인 무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한국 해군의 주력 대함 미사일인 해성은 최고 속도가 마하 0.95 정도인 것에 반해 무려 3배 이상 빠른 이번 초음속 미사일은 수면 위 1m 고도로 마치 바다에 붙어가듯이 초저공 비행을 하게 되면 레이더로조차 탐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지는데 여기엔 초음속 엔진 기술과 정밀 제어 그리고 초고온 내열 소재 등 첨단 항공기술이 잡약돼 있었기에 미국 정도의 군사 선진국이 아니라면 감히 만들 시도조차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일본 언론 측이 군 소식통에 따르면 순항미사일 중 3종은 이미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라 밝혔는데 이는 현재 인도의 러시아 양국이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 브라모스보다 5년 이상 빠른 수준으로 처음 공개 당시 바지선 위 그물을 받치고 있는 쇠기둥을 정확히 명중시켜 부러뜨리는 장면에서 전 세계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가 아닐 수 없다는 등 감탄사를 연발하 기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KF-21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군 당국의 발언에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항모와 수상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는 해당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심각한 공포에 빠질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했죠. 러시아가 그랬듯 기왕이면 다음 시험 발사는 독도에서 진행하는 건
어떨지 생각해보며 폴란드는 한국산 천무를 도입한 로켓 포대를 운용하기 위해 1만 6천 명의 병사를 육성해야 한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 폴란드 디펜스 24는 폴란드가 몇 년 내에 40개 이상의 로켓 포병 편대를 위해 미국 하이마스와 한국의 천무를 받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이를 운용할 1만 6천 명의 병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사단에서 4개 여단으로 30개 편대 정도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마스와 천문 편대 편성 이전의 폴란드 육군에는 약 7개의 로켓 포병 편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천무와 같은 미사일은 어림없고 구형 발사기만 갖춰 있어 그들 중에 일부는 동원된 예비군에 의해서 운용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게서 천무가 빠르게 도입되고 미국의 하이마스도 들여올 것이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에 미사일 부대 인력을 거의 처음부터 훈련시키고 많은 유형의 군대의 수를 동시에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1만 6천 명의 병사로 로켓포를 쏘는 부대를 무려 5개 사단 많게는 6개 사단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로켓포에 목대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하이마스만큼 러시아군에게 치명타를 날린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 푸틴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로 거대한 포병 부대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지원한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를 가지고 도네츠크준 마키이우카의 러시아군 임시훈련소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일 공격에 따른 가장 큰 이해 규모였습니다. 러시아군이 피해 상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었는데 훈련소가 파괴된 영상이 온라인에 급히 퍼지자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주장하는 10배의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하며 러시아가 이를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거리 80km에 달하는 정밀유도 로켓 6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하이마스는 쏘고 나서는 트럭형 장갑차에 탑재되어 전장을 벗어나는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러시아군에게는 괴물과도 같은 죄였습니다. 이렇게 현대전에서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가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자 폴란드는 미국에게서 하이마스 500대를 사겠다면서 대법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마스 생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은 당혹스러워하며 폴란드의 주물량을 도저히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마스는 폴란드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가 되었는데 미국군조차도 재고가 바닥나서 긴급히 5억 2천만 달러의 보충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하이마스 도입 방침을 밝히고 대만도 29대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마스의 수요가 폭증하자 로키드 마틴은 연간 생산량을 기존 6,071에서 96기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이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월 생산량을 현 5기에서 8기로 실제 늘리는 데에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전문가들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지 실제 그 정도 생산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요를 맞추려면 하이마스 연간 생산량이 120기쯤은 돼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되자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천무 288문을 들여오기로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폴란드는 하이마스 500문을 원했지만 지난 2월 미국에서 하이마스 수출 허가를 받았는데 한국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이 무심코 헐값에 사들인 아프리카 광산들, 이 광산에는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이나 동, 구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초대박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미국과 이 틈을 무기로 한국에 보복을 해왔던 중국이 비상사태에 빠져버렸는데요. 곧 한국의 1위 기업이 바뀐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1위 기업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니라 LG가 된다고 발표한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3,5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3,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포트링콜 포어링클이 발표한 세계 전기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 약 3,50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상 시장 규모인 5,438억 달러, 약 706조보다 무려 5배나 성장한 규모인데요. 전기차 시장 발전 대표적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통문화와 기후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운데 기후변화의 심각성까지 대두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발전을 주도할 업체도 공개했습니다. 총 594개 기업을 검토해 17개로 추스렸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엑셀그룹, 알타모터스, BMW, BYD, 콘티넨탈, 포드, 제너럴모터스, 마인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 닛산, 테라, 테슬라, 토요타, V모토, 폭스바겐, 볼보 등이 꼽혔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와 실내까지 갖추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세계 1위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테슬라마저 꺾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배터리는 더 강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세계 123위가 바로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고 이들의 수주잔고, 즉 이 세 개의 한국 배터리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공급할 규모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 리서치는 앞으로 추가 주문이 1건도 없더라도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까지 공장을 100%로 가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3,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 아니고 왔는지 인플레이션 법을 만들어 현대차의 뒤통수를 치고 배터리도 세부 조항을 여러 추가해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이 리튬을 통제하여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여 한국이 배터리 최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려 하는 충격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튬 생산의 3분의 1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